이번 시간에서는요, 585페이지에서 제4절 자산세 납세 의무자 여기 할 차례인데요.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까지 연결하기 위해서 복습해 드릴게요.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 (569페이지) 보시면 제3절에서 토지에 대한 자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과세 대상별 토지의 구분에 대한 내용, 이거 복습해 드리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 문제 아주 잘 나온 쪽으로서 이 내용을 모르게 되면 뒤에서 배울 종합 부동산세에 대한 내용도 모르게 되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복습해 드립니다. 문장을 쭉 가볼 때 문장에서 토지에 대한 자산세 이렇게 나오면서 선다 1, 2, 3, 4, 5에 대한 이로서 주택 부수토지, 별장 부수토지 이 말이 있으면 끝말은 제외로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산 구별에 대한 이로서 7개를 전번 시간에 기억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 7개에 대한 이로서 첫 번째, 토지 활용도와 지역의 용도가 일치했다면 분리과세. 그리고 세율로 물어볼 때 그 토지 활용도가 농지랄지 목장이었다면 0.07% 세율이고요. 그리고 분리과세는 임야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환경과 관련된 구역 내에, 그렇지 않으면 물과 관련된 구역 내에 임야가 있을 때 그 임야에 대한 내용이 분리과세인데 세율은 0.07%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법인 소유의 농지였다고 한다면 법인 앞에 업종이 없음으로써 포괄적 내용으로서 법인은 형체가 없으니까 그 농지에 대해서 작용할 수가 없죠. 실제 이용용에 사용할 수 없는 농지로서 원칙 종합합산가입니다. 그러나 법인 앞에 업종이 있다면 그 업종에 대한 내용과 농지가 일치했을 때 분리과세다. 예를 들어서 농업, 법인 소유의 농지 이렇게 나왔으면 업종 농업, 토지활용도 농지 일치했으니까 분리과세. 다시 예를 들어서 제조업, 법인 소유의 농지이다. 그럼 제조업 2차 산업, 농지 1차 산업, 일치하지 않았음으로써 실제 용량에 사용되지 아니한 농지니까 종합합산가입니다. 그리고 또 문장을 쭉 가볼 때 종중 단어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분리과세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서 토지 활용도와 지역의 용도가 일치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종합합산 가는데 공장 토지만큼은 지역의 용도와 일치하지 않았을 때 만들어 판다 라는 으로서 영업 토지로 보기 때문에 별도 합산 갑니다. 그 내용 조심하시면 되죠. 여기까지 하여 볼 때 자, 문장에서 이렇게 나왔다 합시다. 시내 주거지역 내의 농지이다 이랬으면 지역의 용도는 주거, 토지 활용도는 농지 일치하지 않았으니까 이때는 종합합산 이렇게 나오게 되죠. 또 다시 시내 녹지지역 내의 농지다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에서 지역의 용도는 녹지, 토지 활용도는 농지 일치했으니까 실제 이용농에 사용되는 농지로서 이 경우는 분리과세다. 세율로 물어본다면 0.07% 이렇게 나오죠. 또 다시 해볼 때 시내 공업지역 내의 공장용 토지다 이랬으면 지역의 용도 공업, 토지 활용도 공장용 토지니까 일치했음으로써 분리과세. 만약에 세율로 물어본다면 0.2% 이렇게 배웠었고요. 다시 시내 상업지역 내의 공장용 토지 이렇게 나온다면 지역의 용도는 상업, 토지 활용도는 공장 토지로서 지역의 용도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장 토지만큼은 일치하지 않았을 때 만들어 판다 라는 의미로서 별도 합산 이 의미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알 것으로서 문장 쭉 가볼 때 초과라는 단어가 있으면 초과 단어 보자마자 종합합산. 네 번째로서 영업에 관련된 토지라고 여러분들이 그 문장 읽으면서 생각했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별도 합산.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 학원용 토지 이랬으면 영업에 대한 토지로서 별도 합산 이렇게 나올 것이고, 또 다섯 번째로서 산업에 관련된 토지, 이 산업에 대한 내용은 기간 산업에 대한 내용으로서 주로 공사가 나옵니다. 주로 공사가 나오고 거기에서 특수 경우가 몇 개인데 그 특수 경우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로서 세율은 0.2% 이렇게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기 위한 특정 목적의 사업용 토지, 여기서 특정 목적하면 군대 쪽을 말합니다. 군대 쪽을 말하니까 국방상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방위산업 이렇게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 분리과세로서 세율은 0.2% 되는 것이고, 또 에너지 자원 공급, 방송통신, 교통의 기반 시설용 토지, 에너지 자원 공급이니까 염전은 소금이죠. 이제 문장을 쭉 가볼 때 염전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분리과세. 또 문장 쭉 가다가 끝에서 터미널, 토지 이 말이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분리과세. 세율은 0.2%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토지, 여기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토지에 대한 내용은 4대강, 4대강에 대한 내용이니까 수자원 공사랄지 농어촌 공사 이 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 분리과세하시면 될 것이고요. 또 주택개발 사업이에요. 주택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이니까 주택 건설 사업자 아니면 LH 공사 이 말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분리과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지역 경제 발전, 공익상 목적으로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이렇게 나와주고, 그리고 여섯 번째에 대한 들어서 고급 오락장용 토지, 해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내용은 세금액을 아주 높게 내기 위해서 떼어낸다라는 으로서 분리과세. 세율로 물어본다면 토지든 건축물이든 4% 비례 세율됩니다. 그리고 종합합산에 대한 내용은 원칙에 대한 내용으로서 분리과세와 별도 합산에 해당되지 아니한 토지들은 종합합산인데 거기에 대표적 내용이 맨땅이니까 나대지, 무허가 건축물에 관련된 토지, 무허가 건축물의 토지, 잡종지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종합합산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으로서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해드렸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으로서는 585페이지에서 제4절 과세 권자와 납세 의무자, 여기서 재산세에 대한 내용이니까 재산세를 징수하는 자가 바로 과세 권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는 시군구가 징수하죠. 시군구세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서 네모 2번 납세지, 이 납세지에 대한 내용은 이미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복습이라서 말씀해 주면은요, 문장 쭉 가볼 때 문제상에서 는자 앞에 아니면 은자 앞에 납세지가 나온다면 그 납세지를 문제 키로 잡고 해당된 세금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봅니다. 해당 세금이 국세였다고 한다면 그때는 사람이 주어지죠. 주어진 사람이 거주자로서 주어진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 내용을 아시면 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아시면 될 것이고, 또 비거주자로 문장에서 주어진다면 그때 알아야 될 내용은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지방세였다고 생각했으면 그때에 대한 이로서는 물건이 문장에서 주어질 건데 거기서 우리가 알 것은 소재지, 시군구세였으면 소재지 시군구됩니다. 이제 볼 때 이 내용으로서는 재산세죠. 재산세니까 재산세는 지방세다. 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시군구세입니다. 그럼 납세지에 대한 이로서 먼저 1번 토지는 토지, 소재지, 소재지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적으세요. 시, 군, 구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이고, 건축물, 여기다 는도 마찬가지 건축물, 소재지, 시, 군, 구, 주택도 주택, 소재지, 시, 군, 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내용은
답으로서 나오지 않을 것이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네모 3번 납세 의무자, 이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은 문제 아주 잘 나온 쪽이니까 별 표시 하나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납세 의무자의 뜻만 알았으면 각기 세금마다의 납세 의무자의 원칙은 구별이 가능합니다. 뜻에 대한 내용은 세원을 갖춘 자예요. 그리고 세자 앞에 있는 단어가 세원이니까 세자 앞에 있는 단어를 갖춘 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한번 해볼 때 취득세, 납세 의무자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는 세자 앞에가 취득이니까 취득한 자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취득세가 사실과세를 택하니까 앞에다 붙이죠. 사실상 이렇게 붙여요. 그럼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취득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등록 면허세에 납세 의무자 이렇게 나온다면 세자 맨 앞에가 등록이니까 등록한 자가 납세 의무자 됩니다. 자, 재산세에서 납세 의무자. 재산세 세원은 재산의 보유. 보유란 말은 소유란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면서 재산세에서 납세 의무자는 소유자 이렇게 나와져요. 그리고 재산세에 대한 내용도 사실과세를 택합니다. 사실과세를 택하니까 앞에다가 붙이죠. 사실상 소유자 이렇게 붙이고요. 그리고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매년마다 과세예요. 매년마다 과세니까 어느 시점의 소유자에게 과세하겠다라고 법에서 날짜를 정합니다. 저희는 법에서 정했다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기준. 날로 정하니까 일. 기준일 시점으로서 6월 1일 날짜로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기준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교재상에서 586페이지에서 1가로 원칙 밑에 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밑줄, 그 옆에서 기준일 6월 1일 밑줄, 그리고 그 밑에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밑줄 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조심하실 점, 재산세에서 날짜에 관련된 단어가 나온다면 기준일 이 단어만 나옵니다. 다른 단어 나왔다면 다 틀린 거죠. 취득일, 등기일, 납부개실 다 틀린 거예요. 납부개실 넣었다 합시다. 납부개실, 예를 여기에 대한 내용은 납부기간과 연관된 거죠. 그래서 뒤에서 곧 배울 건데 일단은 뒷페이지 폈다가 다시 옮겨요. 599페이지 보시면은 네모 2번에서 납기 해가지고 1가로에서 동그라미 2번 건축물 재산세에서 납부기간. 건축물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납부개시일 이렇게 나왔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납부개시일이니까 7월 16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징수하는 기간이지 납세 의무자를 정하는 기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납부개시일 틀리다는 얘기예요. 또 다시 앞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600페이지 보시면 이 가로에 대한 내용으로서 뭔가 밑줄 쳐졌을 거예요. 그럼 배웠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내용 읽어드리면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거기서 문장에서 포인트는 납기 개시 5일 전이 아니라 그 숫자가 아니라 구분 고지한다. 이게 바로 포인트죠. 거기서 구분 고지한다 이러는데 납부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 발급이에요. 그 내용을 알고 여기다가 대입시켜봐요. 대입시켜볼 때 납부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 발급한다 이랬으니까 고지서에 대한 내용은 7월 달에 나간다는 얘기예요. 7월 달에 고지서로 나가려면 납세 의무자는 7월 전달에서 납세 의무자를 정해줘야 7월 달에 고지서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달이니까 6월달 되겠죠. 기준 며칠? 6월 1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산세에서 날짜에 관련된 단어가 나왔을 때 기준일 외 단어가 나온다면 그건 다 틀린 거예요. 취득일 틀리고요. 납부 개시일도 틀리고 사유 발생일 다 틀린 겁니다. 등기일도 틀려요. 기준일 이렇게 나오겠죠. 기준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 되는데 이제 서류상에 적어진 자, 저희들은 서류상에 적어진 자를 보고 공부상 소유자 그래요. 공부상 소유자와 실질적 소유자인 사실상 소유자가 같았을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공무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소유권 변동되었을 때, 그렇지 않으면 등기되지 않았을 때 공무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르게 됩니다. 이랬을 때에 사실상 소유자를 지자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대편을 이용합니다. 상대편은 서류에 기록된 자예요. 서류에 기록된 자에게 협력 의무를 주어지죠. 그 협력 의무에 대한 일로서 공무상 소유자 너가 기준일로부터 10일 내에 신고해줘. 이렇게 신고로서 사실상 소유를 판단한다. 이 법을 주어지는 겁니다. 사실상 소유자와 공무상 소유자가 다를 때에서는 공무상 소유자가 기준일로부터 10일 내에 신고하여줌으로써 판단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제 신고했다 하고요. 소유권 변동된 연도에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정해 봅시다. 이렇게 보죠. 여기 연도에 대해서 6월 1일 날짜가 기준일 날짜고요. 그리고 6월 1일 전에 잔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갑으로부터 을에게 소유권이 변동됐다. 이랬을 때 이 연도의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은 6월 1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니까 을 되겠죠. 이제 이 내용에 따라 가지고 하나 결과적 내용 얻을 수 있어요. 결과적 내용으로서는 6월 1일 전에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였으면 이때 납세 의무자는 매수이니까 산자가 그 년도에 납세 의무자 되고요. 이제 상황을 반대로 합시다. 반대로 해서 6월 1일 후에 잔금을 지급할 때 해보죠. 6월 1일 후에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갑으로부터 을에게 소유권이 변동되었다. 이랬으면 6월 1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니까 이때 납세의무자는 갑은 판자죠. 판자를 좀 더 고상한 말로 한다면 매도인 됩니다. 이제 여기에 따라서 결과 얻을 수 있는 것은 6월 1일 후에 잔금을 지급하였다. 이랬으면 이때의 연도에 납세의무자는 판자로서 매도인 됩니다. 그리고 6월 1일 날짜와 잔금 지급 날짜가 같을 수 있어요. 이때를 대비해서 또 법이 나와지죠. 6월 1일 날짜와 잔금 지급 날짜가 같았을 때는 매수인을 대장에 기록하고 그 기록된 매수인을 납세 의무자로 한다. 이렇게 법에서 기록이 됩니다. 그럼 그 내용에 따라서 볼 때 6월 1일 날짜와 잔금 지급 날짜가 같았다 한다면 그때에 대해서 납세의무자는 매수인으로서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긴 시점의 사실상 소유자인데 이제 등기되지 않았을 때 공무상 소유자가 기준일로부터 10일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법이 하나가 더 나와져요. 이 내용이 예외사항입니다.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그 상황이 나오게 되죠. 문장을 쭉 가볼 때에 예외적 내용으로서 소유권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알 수 없을 경우 이렇게 나온다면 이때에 대해서 공무상 소유자 너가 납세의무자야 이렇게 만들어지면
공무상 소유자는 신고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문장을 쭉 가볼 때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 나왔다면 자산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이유로서는 공무상 소유자가 됩니다. 이 공무상 소유자가 예외적 내용이니까 앞에서 전제 말로서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이 있어야 나타나게 되죠. 만약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이 없는 상태에서 공무상 소유자가 나오게 되면 그 문장은 틀린 겁니다. 여기에 있어서 체킹해 줄게요.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587페이지 보시면 2가로 예외 해가지고 그 밑에서 1가로에서 적어진 내용, 공무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다가 동그라미. 그 단어 보자마자 그 문장 끝 가서요. 끝에서 공무상 소유자 거기다가 밑줄. 또다시 3가로가 보세요. 3가로에서 공무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거기 신고하지 아니하여 거기다가 동그라미. 이 말 나오니까 끝말은요. 공무상 소유자에다가 밑줄 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가로 갑시다. 이 가로에서 상속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상속 동그라미 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밑에서 옆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거기서 신고하지 아니하여다가 동그라미 쳤으면 이제 볼 때 법을 만든 사람이 상속을 무시하고 법을 만들었다, 깜빡 잊고 법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무신고니까 신고하지 아니하여 됨으로써 이때 납세의무자는 공무상 소유자입니다. 공무상 소유자니까 돌아가신 분, 피나니까 돌아가신다. 피상속인이 납세 의무자가 돼요. 피상속인에게 납세 의무를 부여한다면 우리는 참 좋죠. 세금 안 내서 좋고요. 그리고 또 피상속인의 납세 의무자를 정한다면 세금 안 내서 좋은데 피상속인에게 돌아가신 분에게 납세 의무를 고지서를 나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속 단어가 있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이 나온다면 그때의 납세 의무자는 민법상의 상속 지분이 큰 자입니다. 큰 자니까 표현된 단어는 주된 이렇게 표현되죠. 주된 상속인이 납세 의무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장에서 주된 상속인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리고 이 주된 상속인은 민법상 상속 지분이 큰 자다. 민법상으로서 상속 지분이 큰 자는 배우자가 1.5로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들은 일식으로 동일하는 거예요. 만약에 배우자분이 안 계셨고 아들, 딸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민법상 상속 지분 큰 자가 두 사람 이상이 됨으로써 그 상황일 때는 나이가 많은 자 됩니다. 여기서 주된 상속의 판정에 대한 내용은 맨 처음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큰 자가 두 사람 이상이었으면 연장자, 나이가 많은 자 이런 순서로서 주된 상속자를 판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된 상속자라는 말이 나오려면 어떤 단어가 꼭 있어야 되냐면 상속 단어 그리고 뒤에서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연결됐을 때 주된 상속자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588페이지에서 4가로에서 먼저 국가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국가 나오면 지자체는 물론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 재산세 과세 대상 자산을 연부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연부란 말은 연 단위로 돈 준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무상 단어에다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친 단어 국가, 연부, 무상 요 세 단어가 다 나왔다면 납세 의무자는 매수계약자, 매수계약자에다가 밑줄. 이 매수계약자란 말이 나오려면 국가란 말, 연부란 말, 무상이란 말, 이 세 단어가 다 나와줘야 매수계약자 됩니다. 이 세 단어 중에서 한 단어라도 빠지면 매수계약자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결과적 내용으로서 예습 차원으로서 체킹해 줬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여기에서 먼저 매수계약자 이 단어를 알려면 매수인이라는 단어와 비교해봐야 매수계약자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라는 것은 소유권 넘겨받은 자, 소유자죠. 그럼 매수계약자는 계약하고 소유권 넘겨받기 전자가 바로 매수계약자예요. 매수계약자는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닌데 이게 나왔어요. 왜 나왔냐면 여기에 연부 때문에 나온 겁니다. 연부란 말은 매년마다 돈 주고 취득한 경우가 연부예요. 매년마다 돈 준 연도에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정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재산세는 매년마다 과세하죠. 연 단위로 돈 준 연도에 납세 의무자를 정하기 위해서 나온 내용이 매수계약자다. 이 내용 알면서 이렇게 가정합시다. 이때 시점에서 국가와 매년 말 3년간 5억씩을 지급하기로 하다 이랬으면 벌써 매년 말마다 돈을 주는 경우니까 이 경우가 바로 연부죠. 이 연부 체결을 국가하고 연부계약 체결했어요. 체결함으로써 1년 말일 때에 5억 지급되고 1년 말일 때 5억 주고 또 1년 말일 때 5억 주고 완부를 했으니까 완부를 했던 시점에서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국가와 연부계약 체결하다라고 문장이 끝났다 합시다. 문제 끝났다면 저희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연부 연도에 대한 내용을 납세 의무자 정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자, 이집 볼 때 연부란 단어가 없다면 그때는 요 후년도, 이 후년도에 납세 의무자 정합니다. 이 후년도에 대한 내용은 납세 누가 되냐면 매수인이 납세 의무자예요. 연부란 단어가 있으니까 연부 기간 연도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정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럼 이 연부 기간 연도, 요 3개월 연도, 3개월 연도의 소유권은 누구 소유권? 소유권이 이때 시점에서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거니까 여기 기간에 대해서 소유권은 국가 소유권이에요. 이제 국가와 연부계약 체결하다라고 끝났다면 국가 이 연부기간 연도, 요 3개월 연도에 대해서 너가 사용 수익하니까 재산세 납부해 이렇게 나온다면 징수권자가 국가죠. 자기가 징수할 금액을 자기가 납부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이 경우에서는 비과세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 내용으로서 국가와 지자체 조합과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을 연부계약 체결하다라고 끝났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의 납세 의무자는 국가가 됨으로써 비과세가 됩니다. 이제 여기서 연결합시다. 연결해서 소유권 넘겨받지 아니한 매수계약자 너 이 연부기간 동안에 이 3개 연도 동안에 달세를 주지 말고 사용해 그랬어요. 달세를 주지 말고 사용했으니까 무상 사용하죠. 그러면 누가 무상 사용합니까? 매수계약자가 사용 수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때에 대해서 납세는 누가 되겠다? 매수계약자가 됩니다. 그럼 이 매수계약자라는 말이 나오려면 어떤 말이 꼭 있어야면 국가란 말이 있어야 되고 연부란 말이 있어야 되고 무상이란 말이 있어줘야 매수계약자가 나옵니다. 이 세 단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매수계약자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문장을 해볼까요? 국가, 지자체 조합과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을 연부계약 체결하고 그 재산 사용 수익에 대해서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이렇게 하지 않고 유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납세 의무자는 매수 계약자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는 매수 계약자가 달세를 월세를 주고 사용함으로써 국가가 사용 수익되기 때문에 비과세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단어 싸움 하시면 돼요. 국가 나오고 연부 나오고 무상 이 말이 나왔을 때 납세 의무자는 매수 계약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여기서 연부 말이 없다 하더라도 선수금 받아 이 말이 있으면 연부 말과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선수금 받아 이 말과 연부란 말은 다른 뜻이에요. 그런데 선수금에 대한 내용을 알려면 미수금이라는 단어 또 가수금이라는 단어와 비교할 줄도 아셔야 되고요.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나타난 것은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에 대한 내용을 알아줘야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은요, 거기에 대한 설명에 대한 내용을 할 때는 저희들은 한 3박 4일 걸쳐서 합니다. 그 3박 4일 걸쳐서 그 내용을 알았을 때 효과는 없어요. 차라리 시험용으로서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선수금 받아 란 말은 연부란 말과 같다. 연부 말이 없다 하더라도 선수금 받아 이 말 나왔으면 연부 뜻 하시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매수 계약자 이 단어가 없다 하더라도 무상으로 부여받은 자 이 말이 있으면 매수 계약자의 뜻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서 5가로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 문장으로서 석줄인데 그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또 이 내용은 공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법에 관한 내용은 세법보다 훨씬 큰 과목이니까 세법이 설명할 수 없음으로써 이 내용도 단어만 찍습니다. 단어 찍어볼 때 5가로 밑으로 셋째 줄 보시면 첫 글자 환지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에서 중간 보시면 채비지 거기다가 동그라미, 그 옆에서 보류지 거기도 동그라미. 이제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배울 때 채비지와 보류지에 대한 내용은 사업 시행자 거다고 배웠어요. 납세 의무자는 소유자에게 정하는 거니까 이 경우에 납세 의무자는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이제 결과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장을 쭉 가볼 때 채비지 아니면 보류지 이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납세 의무자 물어본다면 사업 시행자 여기다가 답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가로에 대한 내용도 키 단어 있어요. 먼저 읽어드리면서 거기다 내용 체킹합시다. 재산세 기준이 현재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거기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사용자가 재산세 납벌 의무가 있다. 거기에서 사용자라는 단어에다가 밑줄. 이 설명드리면요. 예전 일제시대 때에 일본인 소유된 토지였어요. 일본인 소유 토지였었는데 해방이 되면서 그 일본인이 자기 나라에 들어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돌아가셨다면 그때에 대해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누가 납세가 되겠는가? 누구 소유권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납세를 정했던 원인은 소유자가 사용 수익함으로써 소유자에게 납세를 정했어요. 근데 이는 소유자를 알 수 없으니까 사용한 자가 사용 수익될 것이다 라는 이유로서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이제 문장을 쭉 가볼 때에 문장에서 글자가 적어지다가 소유권 기속이 분명치 아니하여 이 말이 나왔다면 이 단어 보자마자 막바로 문장의 끝 가세요. 끝에서 납세의무자는 사용자가 됩니다. 사용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장에서 기속 불 나왔으면 납세의무자는 사용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가로에도 포인트 있죠. 그런데 앞에서 다 배웠던 거니까 체킹만 합니다. 외국인 소유 밑줄. 그 뒤에서 임차여 수입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그때 납세의무자는 수입한 자, 수입한 자가 납세 의무자 밑줄 치면 됩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 다시 옵시다. 앞 페이지에서
586페이지에서 밑에서 1가로의 공유재산, 공유재산에다가 일단은 밑줄, 여기서 공유니까 공동소유재산이에요. 이 공동소유재산이 있다에 자기 지분만큼 소유하고 있음으로써 납세 없는 지분권자가 됩니다. 그 지분권자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리고 지분 표시가 없다면 그때는 균등한 걸로 봅니다. 가로에서 지분 표시 없는 경우 밑줄, 그 옆에서 균등에다가 밑줄 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3가로 신탁법, 일단은 신탁법에다가 밑줄. 이 신탁법은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웁니다. 그 내용을 세법 과목이 설명하면 민법 과목이 훨씬 더 큰 과목이니까 세법에 대한 내용 설명할 수가 없을 것이고 단어만 짓습니다. 신탁법 넣으면 문장 끝 가서요. 끝에서는 수탁자에다가 밑줄 치면 됩니다. 이 내용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예요. 이제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거기서 정리합니다. 정리에 대한 이로서 왼쪽에 페이지부터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죠. 재산세 납세 의무자 원칙은 기준 1,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 그리고 기준 2 전에 소유권 변동됐다. 6월 1일 이전에 잔금 증날자가 있었다면 그때 년도에 납세 의무자는 매수인. 6월 1일 후에 잔금 증날자가 있으면 그때 년도에 납세 의무자는 매도인. 6월 1일 날짜와 잔금 증날자가 같았다면 그때 납세 의무자는 매수인 됩니다. 그리고 문장에서 공유 이 말이 나왔으면 납세 의무자는 지분권자다. 가로에서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옆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에서 신탁법 이 말 나왔으면 납세 의무자는 수탁자로 되고요. 그 밑에 1가로에 대한 내용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 나왔으면 납세 의무자는 공무상 소유자, 그리고 2가로에서 상속 단어가 있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연결되었으면 납세 의무자는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큰 자, 연장자 이런 순서로서 판정되는 것이고,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국가 이 말 나오고 뒤에서 연부 그리고 무상 요 세 단어가 다 있다면 납세 의무자는 매수계약자. 매수계약자는 말은 국가, 연부, 무상 이 세 단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매수계약자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연부란 말이 없다 하더라도 선수금 받아 이 말 나왔으면 연부 뜻. 매수계약자 이 말이 없다 하더라도 무상으로 부여받은 자 이 말이 있으면 매수계약자 뜻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문장 쭉 가볼 때에 채비지 아니면 보류지 이 말 나왔으면 납세 의무자는 사업 시행자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문장 쭉 가볼 때 기속이 분명치 아니하여 이 말 나왔으면 납세 의무자는 사용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정리해 줬으니까 옆에 있는 문제 풀어줄게요. 589페이지에서 예제 문제. 재산세 뒤에서 납세 의무자 틀린 것 1번 공유 나왔죠. 공유 넣었으니까 끝말은요. 지분권자. 끝에 보니까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맞죠? 이제 맞았으면 가로 안 들어가 봅니다. 가로 안 들어가 볼 때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는 균등. 맞죠? 1번 맞는 문장이고 2번에서 거기에 약간 가니까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기속 불 나왔죠. 그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서요. 끝말은 그러니까 사용자가 납부 의무가 있다. 맞죠? 3번 지자체. 자, 국가 나왔죠? 들어가니까 연부 나왔죠. 더 쭉 가니까 무상 나왔죠. 그럼 납세 의무자는 매수계약자 맞고요. 4번에서 4번 줄 쭉 가보니까 끝에서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 나왔으니까 납세 의무자는 끝에서 공무상 소유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4번에서 공무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했을 때에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따라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여기서 오타 나왔나요? 오타 나왔으니까 거기다 내용 지우십시오. 신고하지 아니했을 때에는 그 옆에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여기를 지우고 이렇게 적으세요. 공무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적으십시오. 그렇게 적으면서 이제 만능문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무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5번 갑시다. 상속 나와주고 거기 쭉 가보니까 그 줄 끝에서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상속 나오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나왔으니까 납세자는 주된 상속자로 나와야 되는데 공동상속인 각자가 틀렸죠. 각자가 아니라 주된 상속자 이렇게 나와줘야 맞습니다. 답은 5번 되겠죠. 제5절 590페이지에서 제5절 재산세 과세 표준과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앞에서 설명드릴 때에 지방세에서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은 아주 쉽다고 했어요. 재산세에서 지방세에서 과세 표준 물어본다면 세자 앞에 있는 단어에다가 가액자만 붙이면 돼요. 한번 해볼 때 취득세 과세 표준 세자 앞이 취득이니까 취득 가액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그러면 등록면허세가 지방세니까 세자 앞에 등록 가액 재산세의 과세 표준 이렇으면 재산세도 지방세니까 세자 앞에 재산에다가 가액자 붙임으로써 재산 가액 이렇게 돼요. 그리고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세액 산정할 때는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해서 결정해서 고지서 발부로서 징수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볼 때 이 가액에 대한 내용으로서 신고가다 이 말 나오면 안 되겠죠. 또 사실상 취득가다. 사실상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도 신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써 사실상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도 나오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한 뭘 하겠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각 물건마다 매년마다 공고된 가액을 하면 됩니다. 매년마다 물건마다 공고된 가액을 보고 저희들은 시가 표준액 그러죠. 그래서 이 가액에 대한 내용은 시가 표준액을 기초로 하여서 산정된 가액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다시 아까 배웠던 내용으로서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고 했어요. 거기 보니까 구분 고지하는 겁니다. 각기 재산마다 구분 고지하여서 그 고지서에는 각 물건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재산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각기 물건으로 나와줘야죠. 토지를 보였으면요. 토지 가액. 건축물 보였으면 건축물 가액. 주택 보였으면 주택 가액. 선박 보였으면 선박 가액. 항공기 보였으면 항공기 가액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랬을 때 이 가액은 뭘로 갖는 거예요? 시가 표준액이에요. 시가 표준액.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지자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공고된 가액은 토지 시가 표준액에 대한 이로서 개별 공시지가가 됩니다.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 또 건축물 시가 표준액도 나올 것이고 주택에 대해서 시가 표준액은 주택 공시가액 그리고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됐으니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가액,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 볼 때 시가 편익에 대한 내용은 전년도 시가 대비해서 20 내지 30% 낮은 가격입니다. 이 시가 편익에 대한 내용은 재산세에 대한 내용이 매년마다 징수된 내용으로서 이 가액은 매년마다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시가가 상승하잖아요. 시가가 상승하니까 시가 편익도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년도의 시가 편익과 당일년도 시가 편익이 차이가 크게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차이가 크게 나오게 되면 전년도의 재산세보다도 당일년도 재산세 금액이 훨씬 크게 나오니까 무슨 세금이 이렇게 크게 나와 하면서 조세에 저항이 나옵니다. 그 조세에 저항 나온 것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이 시장 가치를 반영해 가지고 정했던 비율이 있어요. 그 비율을 보고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그럽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재산세에서 부동산에 대한 과세 표준 물어볼 때는 공정 단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래는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이렇게 된 단어인데 이 단어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시험에서 객관식 시험이니까 다 맞게 적어져요. 근데 우리는 알 것은요. 8글자 아는 것보다는 2글자 알아가지고 문제 푸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2글자로 아시면 돼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 물어본다면 공정 단어가 있어야 된다. 공정 단어가 없으면 그 문장은 틀렸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정 단어가 없다면 그때 숫자가 있으면 그게 공정하시면 돼요.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 70%입니다. 그래서 70%는 숫자가 있으면 공정 단어가 없다 하더라도 맞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은 60%입니다. 60%는 숫자가 있으면 공정 단어가 없다 하더라도 맞다 하시면 될 것이고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내용은 특수한 사람이 보유한 거예요. 특수한 사람이 보유한 거니까 여기는 조세의 저항이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는 이유로서 그대로 시가 표준에 됩니다. 이 내용을 거기다가 적으세요. 거기 보시면 590페이지 제5절 재산세의 과세 표준 그 내용을 그 페이지에다가 이걸 적게 되면 그 내용을 전부 다 암기한 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산세 과세 표준은 부동산인 경우는 공정 단을 고반다. 부동산이 아닌 경우는 선박 항공기인 경우는 시가 표준액이다. 공정 시장 가액비를 고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개인이 보유하든 법인이 보유하든 소유자가 같으면 가격이 같을 거니까 개인, 법인 구별하지 않는다. 개인, 법인 구별이 없다. 이 내용으로서 거기다가 적기를 바라고요. 제5절 재산세 세율. 이 세율에 대한 내용은 이미 다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배웠던 내용이니까 체킹만 합니다. 591페이지에서 동그라미 1번 종합 합산 거기다가 밑줄 치고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0.2%부터 0.5%까지의 누진세율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숫자에 대한 외우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합쳐진 거니까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요. 동그라미 2번 별도 합산. 별도 합산에 대한 내용도 합쳤죠. 합쳤으니까 누진세율. 숫자까지 말해주면 0.2%부터 0.4%의 누진세율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합쳤으니까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D페이지로 가져서 동그라미 3번 분리 과세는 토지 밑에 표에서 전다 과손 농지죠. 분리 과세는 농지랄지 분리 과세는 목장
랄지 분리과세는 임야에 대한 내용의 세율은 1000분의 0.7로서 0.07%로 배웠을 거예요. 0.07%. 그리고 공장용지, 이 말은 분리과세는 공장용 토지입니다. 분리과세는 공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세율은 1000분의 2로서 0.2%죠. 그리고 산업에 관련된 토지, 산업 관련 토지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1000분의 2로서 0.2%고요. 그리고 해원제 골프장 토지랄지 고급 오락장 토지에 대한 내용 분리과세되는 내용이었으면 토지든 건축이든 세율은 4%입니다. 4%니까 1000분의 40 되겠죠. 그리고 이 가로에서 건축물에 대해서 원칙적 세율 하나 외우셔야겠죠. 물론 예외적 내용도 비례세율인데 원칙 세율을 외우셔야겠어요. 원칙 세율은 1000분의 2.5, 1000분의 2.5니까 0.25%. 물론 예외적 내용은 숫자적 내용이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줄 건데 말씀해 주면 시내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은 0.5%의 단위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3번 해운제 골프장, 고급 오락장 건축물로 나왔으면 그때 세율로 물어본다면 토지와 똑같게 1000분의 40, 4% 됩니다. 그리고 주택에 대한 내용은 이 주택 단어 안에가 숨어있는 의미에 대한 내용이 토지를 합친다란 말이 이 단어 주택 단어에 들어있어요. 들어있는 내용을 빼내본다면 주택은 주택 건물과 이에 따른 토지를 합친 것이 곧 주택으로서 한 물가입니다. 그럼 주택은 주택 건물과 토지를 합친 거니까 세율은 누진세율 되겠죠. 0.1%부터 0.4%까지 누진세율입니다. 그런데 0.1%부터 0.4%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다 맞게 줄 거니까 여러분은 주택 단어 보자마자 세율로 물어본다면 누진세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을 때 물건마다 과세한다 했으니까 주택별, 색, 산정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택법 배울 때 별장의 뜻 배웠어요. 별장의 뜻에 대한 내용은 주거용 건물로서 늘 주거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휴양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을 보고 별장 그럽니다. 거기에서 주거용 건물로서 했으니까 이 별장에 대한 내용도 주택으로 과세돼요. 주택으로 과세하는데 세율만 주택에 따라가지 않는다. 거기다 적으세요. 동그라미 1번 별장 옆에다가 적는 것으로서 별장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서 과세되나 세율만 주택에 따라가지 않는다. 세율은 1000분의 40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세율만 주택에 따라가지 않고 나머지에 대한 내용은 별장은 다 주택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과 별장의 과세 표준 같고요. 또 별장의 납부 기간과 그리고 주택의 납부 기간도 같습니다. 뭐만 다르다 뿐입니까? 세율만 다릅니다. 세율만 안 따라간 거죠. 세율은 몇으로서 1000분의 40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서 선박 항공기에 대한 내용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594페이지에서 네모 4번 중과세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숫자적 내용으로서 다 맞게 줄 거예요. 과밀 억제권역 내에 공장, 건축물의 신설, 증설했다면 일반적 건축물의 세율 0.25%에 5배 중과됨으로써 1.25%로서 5년간 적용된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주는데 그 내용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네모 5번 자산세, 도시지역분 여기서 자산세, 도시지역분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아예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버리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버리시면 되냐면은 596페이지까지 버리시면 돼요. 그러면서
예제 문제 있으니까 예제 문제 풀어줄게요. 지방세법상 가장 높은 재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이렇게 재산세, 높은 세율 적용되는 것, 낮은 세율 적용되는 것 이렇게 물어보면은 비례세율을 가지고 높은 것, 낮은 것 찾으시면 됩니다. 누진세율에 대한 내용은 고려하지 말고요. 1번 봅시다. 골프장용 토지. 이 골프장용 토지가 해운제 골프장용 토지니까 세율은 4%. 그리고 2번에서 읍, 소재, 공장용 건축물의 토지. 읍이니까 군이죠. 군과 도시지역 방만 나왔으면 무조건 일치. 군과 공장용 토지가 일치했음으로써 이때는 분리과세. 세율로 물어본 거니까 0.2%. 고급 주택, 주택자 나왔죠? 이때 세율은 누진세율. 그리고 별도 합산, 과세 대상 차고형 토지. 별도 합산이니까 여기도 누진세율. 5번 종합합산, 무허가 건물의 토지. 종합합산 합쳐서니까 여기도 누진세율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가장 높은 것 하였으니까 답은 1번 되겠죠. 제7절 재산세의 비과세. 이 재산세 비과세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가 합시다.